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 중심으로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이뤄낸 반등이어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증시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술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틀 조정받고 3일 만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이틀 조정도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약세였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오늘 반등 딱 한 거 보면 역시 우리 시장이 아직 저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장은 가격 부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던 상황에서 금년 들어와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달러가 초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작년에 강했었던 그 인도라든지 일본 그리고 또 대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약해지는 반면에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패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 자체는 저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업종, 모든 섹터가 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순환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단계씩은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1월, 2월 달에 어떤 장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상대적인 강세는 그래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자, 황교안 팀장님. 오늘 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보십니까? 의미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좀 있죠. 계속 일단은 연기금에서 시장을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한두 달 정도의 상승은 기관의 역할이 좀 매우 큰 것 같아요. 이제 이 바통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 롱자금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이제 의문 또는 이제 기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엮여 있는 2월 말 3월 초 증시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뭐 집계로는 약간의 매도로 나와 있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계속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동안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로 이제 환매수한 것도 사실 잡히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 방향성으로 지르는 게 사실 미결제 약정인데 지금 이제 윗방향 쪽으로 계속 선물은 사실 매수를 좀 하고 있죠. 반대로 지금 미국 시장은 누적으로 보면 사실 하방으로 계속 사실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증시와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이영우 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지만 계속 다른 흐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미국 장에서는 조금 약해지고 있고 좀 아시아권 증시에서 좀 세지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증시 쪽으로 좀 수급이 좀 확산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사실 어제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주도주 위주로 좀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 최근에 제가 들은 느낌은 뭐 미국 시장이 뭐 한 종합이 한 3% 이상 빠지지 않는 이상은 뭐 아직은 크게 두려운 시장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작년에 안 좋았던 이슈들이 이제 올해 하나둘씩 봉합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장만 부진해요. 유럽도 괜찮고 뭐 중국이나 홍콩 항생 지수나 계속 연일 뭐 우리랑 같이 잘 나가고 있는데 미장만 부진하거든요. 이제 두려운 건 이런 거죠. 그동안 증시를 견인해 왔던 이른바 M7 그중에서도 이름값 잘 해야 되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투심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이 4거래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충격을 보인 반면 국장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디커플링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미장이 밀리느냐는 하락 요인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매크로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정제 지표가 혹은 뭐 침체 혹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최근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도주의 급락세, 그러니까 주도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전체 증시로 하여금 좀 불안감이 높이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수요일 장 마감 후 굉장히 초대형 이벤트, 요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즉 매크로 상황이 뭐 10년물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국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매크로 요인은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리고 글로벌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유럽, 중국, 한국 같은 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수급 영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회를 잘 잡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 이야기하면은 간밤에 테슬라 주가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사님, 많이 빠져 8% 이렇게 급락. 최근 들어서 그렇게 빠진 적이 있었나? 계속 주가는 부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낙폭이 커진 이유가 뭡니까? 판매량 감소죠. 근데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1월 달 기준으로서 YOY로 한 3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50% 이상 이제 감소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를 뭐 해마다 출시하는 우리나라 현대차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차 출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사실 재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만 기다리면 바로 신차가 나오는데 굳이 옛날 차를 사려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좀 과민 반응을 좀 보인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천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완성됐고 성장을 해왔지만, 반대로 이제 너무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나대다 보니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런 특히 뭐 나치 그 상징과 같은 또 손을 들어서 표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 쪽에서도 반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 펀더멘탈의 영향이라보다는 센티적인 또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내에서의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황 팀장님. 네. 이게 테슬라의 문제인 건지, 전기차 시장의 캐짐이 아직 끝나서 이런 건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 테슬라만 유독 못한 겁니까? 다른 데 다 못 쓰는데. 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M7이 다 사실 부진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환경이 좀 바뀌면서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게 사실 더 크다라고 보고, 테슬라가 이틀 전에 중국에서 FSD를 이제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근데 잠깐 장중에 새벽에 잠깐 반등은 했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악재는 사실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반등했던 이유가 테슬라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타 지역에서 그 전기차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이슈로 지금 2차 전지들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거,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 상승을 이어가는 거에 반해서 테슬라는 악재만 유독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악재에 민감한 부분들이 M7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아니라 보고 그냥 큰 수급에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변하는 양상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테슬라 자체 고유의 좀 약간 주식의 특성을 좀 보면 테슬라는 원래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갈 때 좀 세게 가지만 내려올 때도 거칠게 내려오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테슬라가 우리 서학개미들을 그렇죠. 크게 배신한 적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시기적으로 최근 1, 2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좋았겠지만, 과거에 보면 2021년인가 그때 고점에서 70% 이상 하락한 적도 있고요. 평균적인 변동이 한 50%는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희망회로라면 지금 고점에서 4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밀리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긴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붙어볼 수 있는 위치도 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결국은 테슬라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 비서가 돼서 내 옆에 앉아 있을 때까지, 또는 화성에 가는 그 로켓을 발사할 때까지의 테슬라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면 이제는
긍정적 이제 뷰를 조금 너무 과하게 빠졌거든요. 또 그러면 이 정도면 또 좋은 가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인 밸류에이션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절대적인 수익률과 상대적인 수익률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단기간에 40% 정도 빠졌고 여기서 더 밀린다는 지금 좀 아래쪽의 방향 하락 리스크와 그다음에 위로의 룸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나. 다만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신고가에 도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장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다른 종목이 주도주로 치고 나갔을 때 상대적인 수익률을 거기서 오는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개인 투자의 성향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걱정을 요즘엔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미국 월가의 저명한 투자자 로스 거버도 이 상태면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내놔서 사실 그것도 사실 센티멘탈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간다는 걸 전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호영 부장님. 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워낙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들고 있는 네. 주식이 테슬라여서 일단은 테슬라의 서학개미 보관 금액 1위, 압도적 1위인 종목이고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많이 빠지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단은 현재 어제 하락만 보고 말씀드렸을 때는 유럽 판매량 급감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게 내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신형 모델, 주니퍼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좀 대기가 된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그 모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발생할 수 있는 급감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럽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문제인데요. 중국에 있어서 사실 유럽보다도 중국 시장이 훨씬 큽니다. 예, 전기 시장이 큰데 여기서 경쟁자로 할 수 있는 BYD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테슬라가. 네. 그리고 그 밖에 샤오미가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샤오퐁, 리오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주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경쟁자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또 중국에서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 나오게 되면 테슬라는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의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4.8까지 찍다가 4.3까지 0.5가 한 달 사이에 빠졌거든요. 네. 그런 사이 일본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1.45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미일 간 금리 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기억하실 수 있는데 24년도 8월 5일에 급락장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오면서 기존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샀던 이 빅테크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줄 새는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의 하락 모습에 봤을 때 이런 금리 차가 좁아지면서 또한 엔화가 지금 이제 159엔에서 마찬가지로 한 달 사이입니다. 149엔까지 10엔이 그러니까 즉 엔화 강세가 10엔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엔캐리 자금으로 헤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샀다가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금리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림이 있고 그 매도세들이 어디로 가냐? 또 중국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영향이 아닌가. 그것이 어쨌든 그들이 많이 투자했던 관련 기업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제 어제 테슬라의 급락이 굉장히 영향이 있겠지만 이걸 어째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매크로 같이 본다면 이 매도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한 기업이 어떤 업황이나 어떤 사업의 구조가 좀 힘들어져서 실적 부진을 겪는 거 외에 그 회사의 오너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오너 리스크라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계속 일론 머스크가 입방아에 올라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말이죠.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또 주가가 또 급하게 올랐었기도 했잖아요. 애증의 상징이에요. 애증. 그러니까 이제 증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네. 테슬라라는 주식 자체의 성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율주행 얘기를 꺼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더 이제 테슬라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뭐 이제 화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왔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투자하는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FSD 상용화와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 근간이 흔들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빠지면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약간의 브로맨스 관계잖아요. 지금 저 트럼프와 대통령하고. 머스크인가요? 예. 네. 근데 저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총대 메고 앞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의 어떤 용도가 다 했을 경우에 그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조금 고민은 되는데, 저는 지금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성, 이런 거는 여전히 테슬라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보죠.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AI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 거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국방부에 기대고 있는 매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타격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양새긴 한데, 이게 팔란티어가 워낙 뜨겁게 타올랐던 종목이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네. 어느 날 그랬냐는 듯이 180도 달라지니까 당황스럽기도 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올해 어쨌든 AI와 관련돼서 한 번 더는 저는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상승은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실 B2B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B2C 사업으로 점점 확대되는 산업인데, 역시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싸진, 좀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저렴해질 GPU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네. 최근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의료 AI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효율성, 정부에서 도지에서 결국은 계속 효율을 하려면 가장 잘하는 기업한테 저는 더 몰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사업들을 다 쳐낸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몰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가격 메리트도 생겼고요. 지금 사실 추세를 아직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AI 버블이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 전 아직 버블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온다라고 하면 AI 버블이 한 번 오고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쉬어가지 않을까, 온다라고 하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AI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계속 확장돼서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팔란티어를 한참 주가 잘 나갈 때 제2 엔비디아다 이렇게 칭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런데 이렇게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잠깐 돌아선 건지 금세 다시 또 되돌아설 건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일단은 해당 기업은 주도주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의 하락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하락할 때 봐야 할 것은 과연 개별 기업의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인가, 아니면 이 개별 기업의 하락이 지수를 끌고 가는 상황이 양상되는가. 근데 최근의 하락을 봤을 때 지난주 목요일의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차익 실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의 시장 하락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방비 예산 삭감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요. 국방비 예산이 삭감하는, 그러니까 도지에서 국방, 의료, 교육 이쪽에 특히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된다, 이걸 줄이겠다 해서 올라갔던 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면서 기존 레가시 방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만 오히려 팔란티어 같은 국방 혁신에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정작 국방 예산을 줄인다고 말해서 이 기업이 빠지는 게 과연 그 이슈 때문일까? 일종의 하락의 명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부자 매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내부자 매도, 그러니까 좀 지분을 매각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네.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 이슈는 너무나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창업자 피터 틸,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인 피터 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팔란티어 별명이 빨랑튀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도 파는 종목을 왜 갖고 있느냐 하면서 주가도 많이 약했고, 근데 그때 매도가 뭐냐면 이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일부러 매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창업에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매도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과하게 해석한 거죠. 근데 알렉스 카프가 CEO가 매도를 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을 안 좋게 보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이전 분기에 발표했던 걸 취소하고 이번 분기에 매각을 하는데 그 물량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좋게 보는 건 저는 좀 의아하고, 특히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알렉스 카프 CEO의 주주서한이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 CEO의 이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하락의 이유로 거론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헤지펀드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는데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따른 손바꿈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봤었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뉴스는 국방비 예산의 감축이라는 게 화두로 부상했단 말이죠. 지금 보도를 보면 미국 국방부 예산을 매년 8%씩 감축하라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이 보도가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방산 섹터에는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국방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악재인 건데, 미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면 다른 식으로 나비 효과가 어떻게 갈 거냐.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움직임. 이거는 또 우리 방산업체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좀 방산 섹터가 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이사님. 저는 한 2년간 방산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뷰를 좀 꺾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유로존 쪽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방위비를 5%로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보셔야 되는 거는 러우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종전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네. 현재로 봤을 땐 트럼프의 비율을 상당히 맞춰가는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를 지금 트럼프가 개런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당장에 종전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러시아가 그 이웃 나라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유로존 쪽에 방산업체들 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뭐 라인메탈 같은 회사는 주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게 왜 오르냐를 보면은 거기가 다 증설을 합니다. 이제 그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유로존 내에서도 이 방산 쪽이 드디어 돈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네. 지난번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돌발적이었었고 그동안에는 감축만 했었고 실제로 가동되는 공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택을 했었지만은 그쪽이 현실적으로 돈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 시간을 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그 국방비라는 거는요, 국방 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로존에서 그 조금 약한 회사, 국가들 있잖아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그 재원이 대부분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호재냐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은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폴란드 2-1차 계약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중동이나 동남아나 뭐 남미 쪽에서 사실 유로존에 준하는
큰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방산 계약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조금 우리나라 방산주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현대 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전동차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네. 황 팀장님 2조 원이 넘어요. 이게 일단 시장을 모로코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해서 거점을 만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업 규모도 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확실히 이 전동차 부분에서는 강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평가들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도 사실 뭐 예전에 대북주 테마 움직였을 때도 네. 북한 철도 관련해서도 사실 한번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현대 로템하면 우리가 지하철 타면 그 열차량 끝에 보면 항상 로템이라는 글자들 있죠. 항상 많이들 보실 겁니다. 네. 원래 철도에 강점이 있었던 회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로템이 움직였던 거는 방산 이슈로 움직였던 거고 오늘은 방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는 방산주 뭐 이사님께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은 더 룸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수주 이슈는 뭐 로템에 한정된 이슈고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방산비 줄이는 부분을 유로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주식이 올라갔던 게 사실 미국의 수주를 해가지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뭐 호주 이런 쪽에서 수주를 뭐 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수주를 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는 있는 주식을 파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철도 이야기는 규모는 크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김 부장님. 네. 이게 유럽이 방위비를 늘리는 걸 지금 우리 이사님 의견으로는 무조건 호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대부분이 기여금이 나온다면 사실 폴란드나 그런 나라가 그 기여금을 받아서 한국산 무기를 산다는 건 조금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것 같고 결국 독일이나 프랑스도 강국이기 때문에 그쪽 나라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 같다라는 일종의 절충교역 같은 거죠. 유럽 방위비 증액이 결국 우리 방산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분석을 김호균 부장님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방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런 그 휴전 협정 관련돼서도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재건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예측과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주를 볼 때 투자자분들이 제가 지난주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산하면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방산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에 집중되는 방산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네. 지금 움직이는 거는 글로벌 방산주고요. 국내 방산주가 오르는 거는 그 글로벌 방산주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내 방산 자체가 이제 어떤 수출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쉴드라는 이제 그 ETF인데, 그러니까 방산 ETF입니다. 글로벌 방산 ETF.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 국내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이런 방산 이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방위비들이 좀 올라가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이제 동맹국의 방위 분담을 늘리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의 수혜가 이 글로벌 방산주 수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거를 간접적으로 통해서 국내 기업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방산이라고 또 국내 방산을 모두 접근하는 게보다는 이 글로벌 방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미국 국방부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주와도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네요. 조선주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이슈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 게 네. 지금 현재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그 예산을 줄인다. 근데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미 해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중국 규제안이 나온 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중국 조선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살을 시키겠다. 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축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해군의
기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중국 조선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배들은 전부 전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조선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갖다가 일단은 줄여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미 해군이 지금 중국한테 향후 몇 년 내에 그 숫자적으로 역전이 되고 조금 길게 봤을 때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의 그 군함들은 퇴역을 하고 중국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해양 패권을 갖다가 지금 잃을까 말까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해군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분히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군함도 있지만요. 상선도 되게 커요. 네. LNG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7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개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4개 더해서 9개가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필요한 게 약 238대에서 250대 정도의 LNG 캐리어선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이번에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니즈는 뭐냐면 미 국적의 해운사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해운사를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 컨테이너가 됐던, 네. 벌크가 됐든, LNG 캐리어가 됐든 그건 어디서 만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한국 조선업에 주는 거는 단순히 그 해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해군이 설사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에 미국이 지금 10몇 개의 조선소가 있는데 다 자본잠식 상태고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국에 발주를 하진 않겠죠. 한다고 해도 우방인 우리나라나 일본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LNG 캐리어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모스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NG 캐리어는 100%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 벌크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일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저기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간다 그러면 네. 그렇게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또 이게 좀 분담이 돼가지고 조선업 쪽에서는 좀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얼마 전부터 사실 이제 선박 수주량만 따지고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대신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제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제 돌아서긴 했는데 지난달에 보니까 깜짝 우리가 선박 수주량에 있어서도 중국을 앞질렀더라고요. 이게 이제 LNG가 상당히 수주 호황을 맞았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LNG선 발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 LNG 수출을 위한 뭐 그런 발전소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LNG 주식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 이용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NG 캐리어의 대안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LNG 브라질 쪽에서 이제 셔틀 탱커와 관련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중공업 움직였고 LNG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 정도인데 사실 최근에 하나오션이 올랐던 거는 LNG보다는 군함 이슈로 사실 올랐던 부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선소들이 일단은 최소한 2년에서 좀 3년까지도 실적 걱정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계속적인 수주가 결국 수주 산업이니까 여기서 계속 수주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우리나라가 배를 수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그런 이유들이 합당한 근거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나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이슈와는 사실 전혀 관계없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대안도 아니죠.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이슈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수주를 많이 받았던 거는 자국 중국 선사들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선사 수주가 1등 했던 거고 그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다 나간 상태라고 하면 글로벌 선사들은 이제 우리나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결국은 지금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1월, 2월 달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입니다. 늦지 않았다. 네. 김호균 부장님. 네. 조선 섹터에 대해 항상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오케이 업황 좋은 것도 알겠어. 모든 게 뭐 한국 K조선, K선방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김호균 부장님은 어떤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일단 산업의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사이클 굉장히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3년 상반기부터 이제 언급됐던 게 경쟁력 있는 이제 수주 산업,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네. 관련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다져서 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상황에서 어떤 조선 산업의 위치를 봤을 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찝었던 게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동맹국 한국으로서 이거 확실히 해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바로 조선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LNG, 두 번째는 이제 그 군함 이슈인데 LNG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 있어서 천연가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뭐로 하느냐? LNG 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어서 운송과 운반과 수송을 하는 미드스트림의 굉장히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이 미드스트림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의 이런 LNG 선박 수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대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LNG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LNG 물동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이 에너지 패권 전쟁과 함께 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 군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해군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국내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군함이라는 거는 이 조선과 방산이 합쳐져 있는 굉장히 이제 좀 묘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조선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부담의 얘기 나오지만 이 네. 모멘텀 자체는 좀 장기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팀 코리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방사청이 주관을 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화두를 꺼내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HD현대랑 하나오션이랑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네.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결국 딴 나라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 그러니 선박은 HD현대, 잠수함은 뭐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좀 짜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돌아보면 조선 3사들이 2008년 이후에 이제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수주가 좀 마르기 시작했을 때 네. 경쟁적으로 단가를 낮추고 하면서 출혈 경쟁을 했죠. 소위 말해서 해양 플랜트 쪽 수주한 게 결국은 다 목을 죄는 역할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조선 쪽 가운데 특히 군함 사업, 이 특수선 사업 부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호주 입찰에서도 떨어졌었던 게 결국은 이게 보면은 우리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해요. 해외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약간의 유언비어 같은 거 상대방을 좀 몰아붙이는 그런 것도 또 서슴지 않는 게 또 이런 업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제어해버리면서 각자가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군함 쪽에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지금 폴란드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김동관 부회장이 거기 가서 브리핑도 하고 폴란드 그 방산전시회에서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막 했었는데 두 다 앞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쪽 뉴스를 좀 해외 걸 찾아보면은요. 그 해군 관련 협정을 갖다가 폴란드가 이탈리아하고 맺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가 이게 그 유로존 쪽에서 뭐 방위비 높인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미국은 지금 국방비를 갖다 감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는 감액시켜놓고 유로존 가가지고 압박 넣어가지고 니네 급한 대로 한국 거 사라고 세일즈 해주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걸 사게 만들겠냐는 거죠.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사게 만들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 폴란드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 주둔군 관련 미군 주둔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인력 늘리는 거, 병력 늘리는 거 얘기도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방산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해외 사이트 많이 뒤져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K2 전차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 나왔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연말 가가지고 F-35 그 전투기 계약을 했어요. 네. 사실 폴란드는 관심이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게 이렇게 우리나라 그 글로벌 어떤 방산 시장 자체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선하고 그 소위 말해서 현중하고 오션 둘이서 손을 잡고서 이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한테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거는 미국 자체보다도 오히려 캐나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좋은 관점이시네요. 우리끼리 힘 뺄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힘 모아서 밖에 나가서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우리끼리 뭐하러 힘을 빼냐. 이런 이야기. 네. 오늘 시장에서 깜짝 그 돌발 이슈라고 할까요? 이걸 돌발 이슈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황 팀장님 네. 이거 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어쨌든 굉장히 오전장에서 뜨겁게 그렇죠. 달아올랐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네. 후유증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 최근에 좀 약간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측면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인수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되면서 사실 그 로봇 쪽에서 이쪽에서는 뭐 성공적으로 인수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뉴스 클래시스라고 이제 피부 미용기기 쪽 뭐 안에 이제 그 소모품 만드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사 다들 보시면서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삼성이 굳이 작은 회사를 사서 어디다 쓸까? 근데 역시나 단독 기사는 좀 조심을 항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바로 이제 그 부인하는 기사도 나왔죠. 근데 네. 시장은 결국은 다시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장 초반에 계속 강하게 버텼습니다. 근데 막판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주가는 계속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좀 클래시스 주가 흐름만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쪽이 사실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기들이 뭐 지금 파마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화장품까지 K뷰티 회사들이 워낙에 잘 나가고 그다음에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쪽에 네. 대한 관련된 인수 있었고요. 또 지금 대주주인 베인 캐피탈이 계속 팔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뭐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다시 실제로 진행한다라는 쪽의 기사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주가가 또 급등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이런 기사 단독 기사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냥 주가 매매하는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네. 일단은 이런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그냥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피부 미용기기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건 그냥 언뜻 봐서는 납득은 안 가는 뉴스긴 뉴스였어요. 제가 이거 기사 보고 나서 그냥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지난 얘기니까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급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 처음 보고 나서 미쳤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삼성전자의 위상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지금 요즘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 본업에서 그래도 글로벌 탑 넘버 원이었던 회사가 사실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는 굉장히 알짜 회사는 맞는데 네. 삼성전자의 규모나 어떤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걸 인수해가지고 도대체 삼성을 얼마나 키우려고 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하는 거지 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키우겠다고 하는 거는 로봇 산업 자체가 연계성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연계가 되면서 그 다음에 키워나가는 것도 당연히 그 시장 자체의 캐파도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게 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피부 미용 회사를 인수한다? 그 영업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의 어떤 규모를 갖다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거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삼성이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한번 인수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렇게 성공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강점이 있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지. 네. 그 사실 결과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했다는 거 역시 블룸버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위상에 맞게끔 국민이 기대하고 또는 삼성전자가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네. 앞으로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이 되겠군요. AI 물결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미국장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주들에 대한 향방도 가를 것 같아서 다 주시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경계성 매물도 나온 것 같고. 자, 엔비디아 실적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웅 부장님. 네, 내일 아침에 젠슨왕의 입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장 반응은 반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성적표가 100점 만점에 98점 받았는데 한 개 틀렸다고 욕먹는 회사가 그 회사이니까요. 그러면 이 시장의 반응을 어쨌든 반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것이고 이거에 대해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게 현재 시점에 좀 약간 고약한 게 딥시크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미증시 하락의 원인이었던 이 TD 코엔의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프라 투자 축소가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또 섹터가 전반적으로 흔들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시작 발표이기 때문에 이거 AI 인프라에 대한 바로미터로서 지금 이 불안감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것인가? 단순 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계속 찬란해. 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젠슨왕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예 AI 인프라의 축소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즉 실적을 넘어서는 기대감으로 형성된 멀티플 자체는 상당히 축소된 거는 맞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월화 좀 관망세로 갔으면 수요일에 굉장히 좀 불안하게 연동성이 크고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가져갈 텐데 어떻게 보면 월화의 증시가 밀리면서 이미 좀 김 빠지기, 그러니까 김 빼기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도 좀 낮아졌고 일단 김 빼는 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5대5에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엔비디아 실적을 좀 좋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황 팀장님께 짧게 듣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말 최악의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오늘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는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위에서 매도를 못 하셨으면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도 짧게 네. 한 20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엔비디아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못해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TSMC가 많이 빠진다. 그럼 저는 TSMC를 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임팩트 있는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저희 경주마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프리마켓 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요. 경주마의 심층 분석 역량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대신 시각을 이제는 시장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요. 투자의 핵심 시그널을 저희 프리마켓 온을 통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경주마는 내일 막방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